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부산도 아침에는 좀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은 좀 소강 상태네요. 뉴스 들어보니까 물폭탄이 쏟아진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그리고 뭐 어제였나? 그제였나? 그럼 부산에서도 지금 뭐 60대 그 할머니 한 분이 뭐 저기 산책 나갔다가 물에 휩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참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예보에 없던 비가 갑자기 내렸다거나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지금 장마 시기고 이틀 전부터 비 많이 올 거라고 예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예보도 있었고 계속 비가 왔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굳이 그렇게 하층가로 나가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그냥 좀 젊은 사람이면 막 그냥 좀 객기를 부리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죠. 뭐 한 20대 30대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진짜 그냥 뭐 죽고 싶어서 나간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60이 넘은 양반들이 뭐 뉴스뿐만 아니고 막 그 뭐 며칠 동안 계속 비 온다고 예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장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수십 번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래, 비가 그렇게 온다는데 특히나 또 하천가로 산책을 나가는지,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휩쓸려가지고 뭐 한두 시간 수색하다가 만약에 없으면 솔직히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휩쓸려 갔는데, 그리고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이 솔직히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뭐 물론 뭐 시체라도 찾아야지 하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뭐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 그래도 저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찬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솔직히 낭비잖아요, 그것도. 그 아까 저기 오후에 저 보니까 뭐 지금 이틀째 못 찾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인원이 증원돼가지고 지금 수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참, 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이게 상당히 무리한 어떤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장마라서 지금 곧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하고, 그 전부터 비가 계속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부터 부득불 하천가로 산책을 나갔다? 참, 뭐 모르겠어요. 참, 그럼 뭐 지금 현재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빨갱이들이 자기들은 이거 저기 이번이 기회다 해가지고, 이거 진짜 완전한 기회다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물고 씻고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원희룡이하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덫을 놓은 거라니까. 그런데 지금 천지부가 못하고 그냥 이번이 기회다 해가지고 야 드디어 이걸로 어떻게든 막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황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저 짓거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목을 한동훈에 이어 원희룡, 다음에는 누가 빨갱이 저격수로 나설까? 뭐 그래 오늘도 그래 저기 뭡니까 저기 뭐 종편을 보고 있으니까 아까 저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동훈의 뭐라더라? 한동훈의 뒤져서 아닌데 아까 그 하여튼 주 내용 그거였어요. 원희룡이가 이제 한동훈이가 그 어제 그제 그 어딥니까 그 전라도 그 가가지고 이제 그 민생양보를 한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이 원희룡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원희룡이가 이렇게 이제 좀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뭐야 이 행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원희룡이가 그래 이제 가보니까 이 1년 넘게 있으면서 보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1위잖아요. 1위. 뭐 어쨌든 이재명이 다음으로 높으니까 그 실제로 보면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희룡이는 뭐 보면 뭐 한 1%나 됩니까?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씨 안 되겠다. 나도 11년 동안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나도 좀 나서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걸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빨갱이 저격수로 지금 나선 겁니다. 이제까지 윤통을 통해서 또 한동훈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걸로 자기도 이제 응용을 한 거죠. 존재감을 높여야 되니까. 그 이제 많은 분석들이 있는데 이제 야씨 한동훈한테 이제 너무 가려가지고 이제 빛을 못 보니까 자기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렇게 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쪽에서는 이제 뭐 너무 과도하게 막 정치적으로 막 하는 거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과도할 건 없습니다. 아니 이 뭡니까 지금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서 뭐 매 지금 계속 논리가 딸리니까 막 처음에는 뭡니까 왜 옮겼냐 해가지고 막 뭐 특혜 주기 위해서다 뭐다 했는데 그게 좀 약발이 안 받으니까 이제 막 또 뭐 다른 얘기를 좀 하다가 또 밀리니까 이제 뭐 국정조사를 하자 가지고 계속 그냥 정치공세로 이제 몰아가겠다는 그 의도가 나온 거죠. 그러고서 또 이제 토론 프로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은 뭐 본질은 그거다. 왜 종점을 바꿨냐고 누가 바꿨냐고 답 다 나왔잖아. 어차피 그 안은 최소 2개가 6년 전부터 계속 저 양평군에서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고 2018년도에 양평군 2030 안을 짤 때 2개 안이 제시가 됐었고 그랬는데 2021년에 예타가 통과될 때는 그 하나만 가지고 통과가 됐고 그래도 이제 다시 이제 그 뭡니까 그래 작년 1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2개의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민간업체에서도 이 원안은 좀 힘들다. 그 지금 나왔다고 얘기가 이제 밝혀진 게 그겁니다. 그럼 왜 변경이 됐냐? 누가 변경을 시켰냐? 변경에 압력을 넣냐고 누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 원래 2개 안이
두 개 안을 가지고 계속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다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 공세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원희룡 입장에서는 에라이 씨 잘됐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원희룡이가 이 사태를 이렇게 키운 거는 맞아요. 그 빨갱이들이 하는 말 중에 그 말을 마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도 이제 어차피 했을 거는 맞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제 그래 지금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으면 아마 좀 자기들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널공이 어떻고 어공이 어떻고 뭐 말도 안 해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빨갱이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 무슨 개소리야.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기들도 개소리만 자기들도 개소리 전문인데 원희룡이 이 답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자기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뭔 개소리냐고 이런 느낌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있나 보다. 이게 덥석 누른 거지. 아이고 한심한 새끼들. 하여튼 원희룡 다음에 누가 저격수로 나설지 한번 지켜보고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런 경쟁은 좋아요. 이런 경쟁이 필요했다고. 근데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이런 경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다 막 그냥 고만고만한 새끼들끼리 뭐 뺏지만 달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 윤통이 들어오고 한동훈이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 긴장감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지. 이거 이제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경쟁은 이 시너지를 가져오는 경쟁이죠. 원희룡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해 나가면 진짜 뭐 한 3년 후에 물론 그래도 뭐 한동훈에 비하면 좀 많이 딸리는 건 맞습니다만은 훌륭한 그 제목으로 거듭날 수가 있죠. 이렇게 만약에 뭐 원희룡이도 이렇게 되고 뭐 제가 봤을 때 오세훈이는 솔직히 가망이 없어요. 그리고 뭐 좀 가망이 보이는 애가 뭐 아직은 별로 안 보이네. 뭐 지난 저 뭡니까 그 경선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 뭐 하태경이 되라 뭐 유승민이 되라 뭐 홍준표 되라 솔직히 딱 봤을 때 원희룡이가 그나마 지금 이 변화하는 걸 보면 뭐 잠룡으로서의 좀 자질을 갖춰갔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더 분발해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이가 있고 이원석이가 있고 뭐 저 누굽니까 송경호도 있고 인물이 많기 때문에 이거 뭐 며칠째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그냥 솔직히 어떻게든 뭐 크게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짤막하게 했는데 이 제목 제가 좀 이제 놀랐던 게 푸바오 동생 소식에 중국 정부 공식 논평 판다의 진심이구나. 그 이제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보면 요 밑에 보면 이제 냉전 시절인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 쌍의 판다가 미국에 건네지면서 판다 외교가 본격화했다. 1983년 워싱턴 조약의 발효로 희귀 동물을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되면서 판다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 생겨났다. 유럽과 일본, 한국, 태국 등의 판다가 임대 형식으로 건네졌다. 판다 외교는 양국 간 우호 증진에 효과가 있지만 갈등을 빚기도 한다. 지난 2월 미국 멤피스 동물원에 있는 판다 수컷 러르가 폐사하고 이 동물원의 다른 판다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중국 내에서는 반미 감정이 커지면서 즉시 데려오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판다 사육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도 지적한다. 한 해 임대료로 100만 달러를 중국에 보내야 하고 판다의 주식인 대나무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2021년 영국 에든버러 동물원은 11년간 길러온 판다 부부
양광 양 양광 텐텐을 중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면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 막대한 판다 임대료와 사육비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댓글을 좀 봤죠. 댓글을. 여기 보시면 한겨레 기사쯤 되면 판다에 들어갈 돈으로 더 많은 다른 동물을 위해 써야 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중국 관련 내용이라 그렇게는 못하는 거냐? 어차피 우리가 출산시켜서 애지중지 기르면 쑥 데려갈 텐데 적어도 키우는 비용은 중국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개체수 늘려주고 돈까지 줘야 한다고? 푸바오 전라도 출신이다. 개근래 역시 시진핑이 똥구멍 빠는구만. 만약에 이게 중국이 아니고 일본이었으면 한겨레가 어떻게 기사를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 댓글에 나오듯이 이렇게 기사를 썼을 거예요. 댓글에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논조로 기사를 썼을 거라고요. 아니 다른 동물들한테 쓰지 왜 굳이 일본한테 돈을 갖다 바치냐고. 이거는 99.9%가 아니고 100%예요. 100%. 한글레, 개마이, 프레시안, 미디어 오늘, 개향 이런 데서는 중국 정부 오만하다. 일본 정부 참으로 오만하다. 뭐 그렇게 했겠죠. 왜 일본의 예를 들어서 판다가 일본 거라고 하면 판다를 위해서 우리가 매년 수십억 원을 들어가면서 외교 분쟁까지 일어나는 이런 동물을 왜 우리가 굳이 키우면서 욕까지 먹어야 되냐. 그 돈을 다른 동물에다가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이건 100%예요. 100%. 최소한 조중동은 그런 짓거리는 안 해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관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얘들은 나 그냥 빨갱이야. 씨발 나 빨갱이야.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그리고 이번에는 개마이 이승만 박정희도 거부했는데 윤 대통령이 건든 시한폭탄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 보니까 김종성의 히스토리인데 히 다음에 이거 뭡니까? 다운표가 맞나? 쉼표를 쓴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썼을까를 잠깐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 꼴패미들 관련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 허스토리라는 단어 아실 겁니다. 그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30년, 40년 됐을란가? 그 허스토리라는 그 단어가 왜 생겼냐? 미국에서 1960년대, 70년대 그 패미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얘들이 제일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단어였죠. 단어. 이거 남성 우월주의에 젖은 단어다. 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맨카인드라든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맨카인드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펄슨카인드라고 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뭐가 있지?
또 뭐 갑자기 생각이 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요. 그런 단어들을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근데 왜 맨홀은 계속 그대로 쓰는지 모르겠네. 맨홀. 그래,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게 지나치게 이제 이 꼴패미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 히스토리가 이제 이 논쟁거리가 됐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 꼴패미년들이 뭐라고 해서 어떻게 분리해가지고 해석을 했냐면, 히스토리를 히스, 그러니까 남성 소유격 히스, HIS 플러스 스토리가 결합된 단어다 해가지고, 꼴패미들이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역사가 남자들만의 이야기냐,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허스토리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히스토리는 그냥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그냥 히스토리 한 단어가 그냥 그대로 역사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자를 해가지고 히스 플러스 스토리가 합쳐져서 히스토리가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꼴패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한 4, 50년 전에 그래 미국의 꼴패미들도 주장했었다니까. 그런 꼴패미년들의 그릇된 사고방식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가 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다운표를 쉼표를 찍은 게, 이 새끼 김종성이니까 이거 사내 새끼겠죠. 이 꼴패미 새끼라는 얘기죠. 그 히스토리라고 하면 되는데, 히에다가 쉼표 찍고 스토리.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 새끼 꼴패미 맞아, 꼴패미.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이 새끼는 아직도 남자의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꼴패미 새끼가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씹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읽어보면, 저도 처음에 뭔 소린가 해가지고 다 읽어봤죠. 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웨덴과 벨라루스 사이의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했다. 그가 나토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취임 후 50일 만인 지난해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첫 해외 방문지로 잡은 데서도 나타난다. 그 후로 한국과 나토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뉴욕 시각으로 그달 28일 장현 주 유엔 중국 대사가 윤 대통령 등의 참석을 겨냥해 나토를 아시아 태평양으로 끌어들이거나 아테판 나토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공조하며 나토를 계속 끌어들였다. 지난해 9월 6일 국방부가 개최한 2002년 2022 서울 안보대화에도 나토가 참석했다. 이날 배포된 국방부 보도자료에도 언급했듯이 서울 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지만, 윤 정권은 나토도 이 자리에 초청했다. 그달 27일에는 나토 최고기관인 북대서양 이사회가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을 한국의 나토 대표부로 승인했고, 올해 1월 30일에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종현 학술원 강연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걸 작년 3월 달에 예측했잖아요. 저는 작년 3월 달에 이렇게 할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도 얘들은 왜 지금 윤통이 이렇게 하는지를 아직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윤통이 당선되고 열흘 정도 지나서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얘들은 아직도
왜 이렇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기사를 쓴 걸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윤통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와 해양 세력과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작년 3월 달부터. 그게 윤통의 오래된 목표였다니까? 근데 얘들은 아직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윤통이 이 게임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얘들은 아직도 윤통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니까? 왜 윤통이 나토를 끌어들였는지, 이거 나오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 지금. 미국은 유라시아 동부의 한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를 유라시아 서부의 나토와 연계시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견 나토를 강화하는 조치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나토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같은 객들이 자주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산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회원국들도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나토 회원국에서 한일 등의 참여로 인해 러시아 견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된다는 불평이 나온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왜곡하고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실은 내색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유럽의 독자 안보 체제를 주장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다. 지난 6월 6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나토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큰 실수라는 그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나토 연락사무소의 도쿄 설치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되는 쪽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새끼가 중국에 갔다 오더만은 시진핑한테 뭘 받아 처먹길래 굽신거리나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철저하게 이 새끼들은 이 빨갱이 관점에서만 딱 기사를 쓰고 있잖아요. 사주를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빨갱이 관점에서 기사를 쓰고 있잖아요. 또 볼까요? 이승만은 요 중간에 좀 있는데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서 제가 뺐습니다. 이승만은 친일파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되고 친일파와 협력해 친일 청산기구인 국회 반민특위를 와해시켰지만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돕는 일에는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그것은 한국 국민들 속에 내재된 반일 감정에 불을 지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 빨갱이 새끼들 시각이고요. 아니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일본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질 건데요. 결국에는 저도 이전에는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개마이가 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만은 결국에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에 뭡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놈들은 다 빨갱이였어요. 빨갱이. 30년 전에 방영됐던 여명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회인가 쯤에 박상원이하고 박근영이가 종로경찰서에서인가 만나죠. 독립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근데 그 당시에 설정은 뭐였습니까? 박상원이는 독립운동을 했고 박근영이는 친일파로서 친일 행위를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때 박상원이가 무슨 일인가 때문에 종로서에 들렀는데 그때 친일파였던 그때 극중 이름이 하야시였나? 하여튼
박근영이하고 마주치는데 박근영이가 그때 빨갱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빨갱이 편에 있을 때는 그게 진짜 분노를 느꼈는데 결국에 와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박근혜 그 뭡니까 그 여명의 눈동자에서 박근영이가 박상원을 보고 빨갱이라고 했던 말이 적어도 80%는 맞았다는 거예요. 80%는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 빨갱이들 하는 거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빨갱이들이 만약에 그래 지금 이 말대로 친일파를 만약에 다 뭐 청소하고 만약에 권력을 잡았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은 백두혈통 김정은의 치하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겠죠. (1957년 7월 20일자) 경향신문 일면에 크게 보도된 기사가 있다. 일본은 전통적인 침략 국가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승만이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편집자들과 가진 그달 18일자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었다. 기사에 나오는 이런 강국되는 날 대망 공산국가만이 적이 아니다라는 소제목은 이승만이 반일 여론을 얼마나 의식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전에 침략자였으며 다시금 침략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인접국에게 자기의 집과 가족을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로 대일 경계심을 표시했다. 당연히 저 뭡니까 그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고 이 당시에 그래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그래 저기 그 35년간의 그 지배를 받았던 거기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데 그게 저 뭡니까 반대되는 어떤 발이나 이걸 할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 뭡니까 그 못 사는 나라가 어떻게든 좀 이 살아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 정도의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였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자기들 편하게 이거는 저기 국민 정서 때문에 이승만이도 이거는 절대 못 건드렸다. 뭐 그렇게만 이제 이 뭡니까 그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북태평양 방위 동맹에 일본과 같이 가입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미국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 그는 대공동맹은 좋은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일본 재무장에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 또는 일개 국가의 지배욕에 대하여도 역시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동북아 동맹이 일본의 지배욕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때가 지금 몇 년 전입니까? 70한 5년 전 얘기잖아요. 75년 전 얘기. 75년 전의 얘기를 갖고 끌어와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덩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도 57년이니까 2년밖에 안 됐잖아요. 2년밖에 안 되지 아니지 57년이니까 전쟁 끝나고구나. 그러니까 전쟁도 끝났고 나라가 완전히 황폐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당연히 지도자로서 이 뭡니까 그 내부의 결속을 먼저 다져야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굳이 분란을 일으키게 이렇게 묻는다고 가지고 그래 당장 그래 일본하고 막 뭔가를 좀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고. 아니 지금 세계 10위권 정도 되는
경제 수준 가진 상황에서 지금 이꼬라진데 지금 70년 전에 70년 전에 지금처럼 만약에 그 윤통이 하듯이 만약에 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 그는 북태평양 방위동맹을 주청한 미국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동주청자들은 일본이 지난날 한국을 점령하였고 만주를 침략하였으며 중국을 정복하고자 기도하였으며 또한 미국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전 동부 아세아를 유린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동북아시아 조약기구 창설에 협조하지 않는 대신 위 발언이 있기 전부터 별도의 대치문을 추진해 성사시켰다. 1954년 6월 15일 한국, 중화민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오키나와, 홍콩, 마카오를 참여시켜 아시아 방공연맹 창립대회를 연 일이 그것이다. 동아시아 방공무대에서 일본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때 아시아 방공연맹의 한국 지부로 출범한 한국 아시아 방공연맹이 지금의 한국자유총연맹이다. 일본이 동아시아 대리인으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에서 벗어나기에 아시아 방공연맹은 흥행할 수 없었다. 한국인들의 반일 정서가 이승만을 움직이고 이것이 나토와 니토의 연결을 가로막은 데서 이 일의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박정희 정권 역시 일본 주도의 동북아 동맹에는 협조하지 않았다. 동북아 동맹은 불필요라는 1961년 11월 17일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도 나타나듯이 그는 구테타 6개월 뒤인 그해 11월 17일까지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 일본, 자유중국 등 동북아시아 제국은 미국과 개별적인 방위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동맹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뒤 그가 1965년 한일협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실현되리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뤘지만 그것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한일협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반일 감정을 직접 목도하고 이 때문에 두 번 다시 일본에도 가지 못하게 된 그가 군국주의의 부활을 돕는 국제연대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이다. 나토와 동북아의 연계는 나토의 힘을 동북아로 끌어오는 측면보다는 집단 안보를 빌미로 일본의 부활을 돕는 측면이 더 크다는 점을 이승만, 박정희 시기의 한국인들은 알고 있었다. 이 같은 정서로 인해 이승만과 박정희는 동북아 조약기구 결성에 나설 수 없었다. 지금도 한국에는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반일 감정이 잠재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이 이를 해소시킨 상태에서 나토와 동북아의 연계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반일 정서를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한일 군사협력에 나서고 나토와 동북아 연계에 나서고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돕고 있으니 이승만 박정희가 보기에도 현 정권이 얼마나 불안할지를 실감할 수 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60년, 7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빈국이었을 때에 지도자였던 이승만과 박정희가 취했던 스탠스를 지금 60년이 지나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된 지금 상태에서도 유지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들이 진짜 빨갱이고 진짜 쓰레기 없어져야 할 쓰레기들인지를 여기 이 기사에서도 말해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얘들이 지금 이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일본은 없다. 일본은 죽었다. 일본은 곧 끝난다. 뭐 문재인이도 그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자기들이 한 5년 만에 막 일본을 넘어섰다며. 일본을 넘어섰는데 왜 이렇게 일본을 갖다가 겁을 내죠?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야 찌빠 새끼들아, 다시 얘기해줄게. 너희들이 항상 요즘에 얘기하는 게 한 3, 4년 전부터 나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일본은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한 3,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속으로, 도대체 일본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뭘까? 솔직히 묻고 싶은데 막 묻지는 않아요. 왜냐면 물어봐야 어차피
제대로 된 답도 못 나올 거고 얘기하다 보면 또 싸움밖에 안 될 거니까. 그 한번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한번 댓글 한번 달아봐 봐라. 일본 끝났다며. 일본 끝났는데 왜 그렇게 겁을 내는데? 아니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그 기라는 의지를 다 다져가지고 소부장 다 독립했다며. 어? 근데 왜 일본을 그렇게 겁을 내냐? 니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 오염수에서도 마찬가지고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방금 봤잖아. 이 기사 봤잖아. 이승만 박정희 때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던 시절이야 이 새끼들아. 이승만 박정희 때는. 그럼 당연히 북한보다도 못 사는 시기에 다른 거 신경 쓸 수 있냐? 오로지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거 그거 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승만과 박정희가 취했던 행동들을 지금에 와서도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냐. 이승만 박정희가 불안해할 거다. 불안해하기는 병신아. 자랑스러워하지. 야 이거 한심한 새끼들아. 자기들 때는 하고 싶었어. 그런데 도저히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 병신들아.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윤통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승만하고 저기 박정희가 지하에서 당연히 자랑스러워하지 병신들아. 나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근데 드디어 이제 한 50년 60년이 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일본과 진짜 대등한 관계에서 이 저 빨갱이 새끼들을 돌이킬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랐었구나. 자랑스러워 한다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해석을 씨발. 그래 보세요. 빨갱이 새끼들은 의식이 지금 딱 그 이승만 박정희 때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의식 수준이. 그런데 누릴 거는 다 누렸어. 어마무시하게 누리고 살면서 의식 수준은 딱 그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딱 머물러 있어요. 이 기사에서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찌빠 새끼들아. 이게 니들이 물고 빠는 빨갱이들의 실체야, 실체 새끼들아. 의식 수준이 딱 박정희 시대까지 딱 시대에서 딱 멈춰 있잖아, 이 병신아.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또 말하지만 이 빨갱이 새끼들아. 그 만약에 그래 내가 저기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어쨌든 시든 좋든 들어왔던 빨갱이 새끼들이면 너희도 인정할 거 아니야. 내가 작년 3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펜으로 글씨까지 써가면서 씨발 지금 펜이 없어가지고 글을 못 쓰는데 그때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용산으로 가려는 거 보니까 이 중국 대륙 세력하고는 이 완전하게 단절을 하려는 그 의지다. 그래서 내가 뭐랬노? 해양 세력. 전통적으로 해양 세력이 뭐 딱 뻔하잖아. 지금의 나토, 유럽, 미국, 일본. 그때 내가 말했던 대로 정확하게 지금 윤통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70년 전, 60년 전, 70년 전에 그
이데올로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승만 박정희도 뭐 불안해한다고 자랑스러워한다고 이 병신들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이런 새끼들이 씨발 그래 참 글 쓰고 그걸로 밥으로 처먹는 거 보면 아유 정말 이거 아니 지금 18일째 지금 단식을 한대요. 8일도 아니고 18일째. 아 근데 이봐 멀쩡하잖아. 아니 여러분들 아 정말 그 예를 들어서 이 뭡니까 주기적으로 단식도 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래 아마 한 3, 4일 정도는 아마 크게 체력적인 소모 없이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4일 정도.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일반 사람이면 아니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 한 이틀만 굶어 보세요. 정확하게 이틀을 한번 굶어 보세요.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근데 18일을 단식을 했는데 여기 서가지고 막 악수하면서 대화를 해요. 대화를. 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과학을 안 믿나 이것들이. 그래서 지금 과학을 그렇게 부정하고 막 전문가들을 부정하나? 자기들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짓들을 하니까. 그래서 과학을 부정하나?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아니, 네가 지금부터 진짜 지금부터 정확하게 48시간을 한번 굶어봐봐. 48시간을. 과연 정신이 온전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서가지고 막 악수하고 막 웃으면서 대화하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니까? 근데 18일을 굶는데, 근데 그래.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래. 이런 걸 왜 하는 놈도 얘기하는 놈들이 없죠? 아니, 그래, 우원식이 그 새끼도 마찬가지고. 아니, 18일을 굶는데 저렇게 멀쩡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 황교안이 그 새끼가 진짜 순진한 새끼죠. 아니, 단식을 진짜 씨발 굶으니까. 그 4일인가 했습니까? 그게 당연히 씨발 병원에 실려갈 수밖에. 진짜 굶으니까 씨발 그렇게 실려가는 거지. 아니, 정치인들 단식을 굶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어가면서 하는 게 정치인들의 단식이에요. 김영삼이도 씨발 그래 빵 먹다가 들켰잖아. 근데 이 병신이고 황교안이 이 병신 같은 게 진짜 씨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씨발 그래 물만 먹고 씨발 단식을 하니까 진짜 병원에 실려가지. 근데 나는 진짜 이거 좀 누군가 얘기했으면 싶어요. 아니 18일 동안 단식했는데 저게 가능하냐고. 그리고 검찰이 오늘 조민 기소 공범 조국 정경심 입장 청구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소환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보세요, 제가 이것도 검찰의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어 아무런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8월 말에 기소를 하면 약간 좀 너무 텀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또 어쨌든 이 조민하고 조국이 이제 액션을 취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이제 한번 소환을 해가지고 그래 한번 진짜 뭐 입장이 어떤지 정확히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또 오늘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저게 제대로 진짜 제대로 그 반성하는 게 맞겠냐고 사실이잖아요.
아니 왜냐면 아니 위조한 게 저 다 드러났는데 이때까지 계속 뜻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위조한 게 드러났으면 반성모드 그 즉시 바로 반성모드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기소를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반성을 해. 그럼 당연히 이것도 검찰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도 뭐 명분을 하나 만들어야지.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면 당연히 또 계속 한 달 내내 두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빨리 뭐 저기 소환할 때까지도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소환하고 나서 또 나오고 나면 그 이후로 또 막 소위 말해서 또 양측으로 갈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도 빨갱이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조민을 두둔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계속 어떤 언론에서는 아니 이게 어떻게 반성하는 거냐고 막 두들릴 거 아니야. 검찰에서 당연히 기소를 하고 왜 기소했냐? 아니 그래 들어봤는데 아니 이게 뭐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고 아니 그 자기 어머니 그 저기 대법원 판결 났을 때 분명히 모든 스펙이 다 허위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을 안 했다. 그런데 갑자기 언론에서 기소를 하네 마네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억지로 반성을 하는 듯한 어떤 이 소환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뭐 좀 별로 크게 뭐 진짜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말이 이상하게 좀 뭐 달라지더라 뭐 하면서 뭐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두들게 만드는 거라고. 왜 저기, 뭐, 숙명고등학교 여고 애들 둘이는 미성년자들도 기소를 했는데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왜 얘는 특혜를 주냐, 막, 지금부터 계속 두들릴 거거든요. 그럼 검찰로서도 어쩔 수 없지. 아니, 죄 지은 거는 분명하고, 반성도 안 했고, 근데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반성한다면서, 씨발 뭐, 맨 뭐, 시적거리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갱이는 분석이 안 된다니까요. 한동훈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증거를 들이대도 그게 뭐 씨발 이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기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민주당 1오윤수 박유용인 한일 정상회담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래 보세요. 이거는 용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럼 여기서 뭐 방류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병신되는 거지. 병신될 뿐만 아니라 국제 왕따가 되는 거죠 그냥. 그 미친 듯이 지금 이 뭡니까 쏟아붓고 있죠. 무릎 뜯고 있죠. 그리고 이 카르텔 최정점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그래 보세요. 빨갱이들은 이게 딱 DNA라니까. 이거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게 원희룡이하고 대통령실이 작전 짜고 놓은 덫이라니까. 이 못 빠져나간다니까요. 오늘도 그 뭡니까? 저기 뒤에 나오는데
그 용역업체 타당성 조사 때 원인력 접종 안 했다. 그 여기 보시면 좀 읽어볼까요?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이를 수주한 동해 종합기술공사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3월 29일부터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이 업체는 앞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한노선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 중순 국토부에 보고했다. 타당성 조사 때 검토한 원안에서 4가지 개선 사항이 드러났다는 게 이 업체의 설명이다. 우선 남종 IC부터 양평 제시까지는 약 15km 구간에 출입시설이 없어 주변 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과 생태자연 보호구역 등을 많이 지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이 부사장은 또 교통량과 정체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원안을 변경해 88번 지방도에 강화 IC를 붙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접근하는 교통량의 90%가 여주 등 남쪽에서 오는데 교통량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노선은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종점과 함께 전체 노선의 55%가량을 변경한다는 결론을 단 2달 만에 낼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하고 예타 결과를 참고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사장은 국토부가 강상면이 종점으로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동해종합기술공사 측은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안에 IC를 추가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인접한 도로의 선형이 굴굴하고 교통량도 적다며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IC를 붙이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강화 IC 설치 예상 지점 인근에서 브리핑을 열어 같은 설명을 했다. 광주시와의 경계에 맞닿은 현장은 2차선 도로로 길이 좁고 한쪽에 산이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들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원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결과 제시한 대안 노선을 국토부 도로국장이 정결로 내부 대안으로 받아들인 뒤 양평군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예타 이후 기존 노선과 크게 변경된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양평 이천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예타와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 이후 실시 설계까지 가면서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시점과 종점도 다른 사례다. 거의 100%가 바뀐 것이며 이번에 오히려 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아직 대안에 대해 비용 편익 분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사장은 교통량만이 아닌 편익 등을 반영해 BC를 산정해야 하기에 아직 그것까지는 분석하지 않았다며, 주민 설명회 등 과정을 거쳐서 노선이 어느 정도 결정됐을 때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BC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 검토가 끝난 뒤 분석하는 것이라며, 사업비는 대동소이한데 교통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예타안보다 BC 값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의 종점인 양서면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 파괴 등의 문제로 종점 변경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용 양서면 청계 1위 이장은 기자들과 만나 5월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한 뒤 소음과 관련 경관 훼손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곳에 사는 770가구 중 원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5%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앵무새 같이 계속 얘기하죠. 왜 바꿨냐? 왜 바꿨냐? 방금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꾼 게 결정된 게 아닙니다. 결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변경안이 훨씬 경제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훨씬 낫다. 의견만 제시됐을 뿐입니다. 공청회 하기 전이라고요. 근데 지금 계속 앵무새처럼 왜 바꿨냐, 누가 압력을 해서 바꿨냐, 아직 안 바꿨다니까, 병신들아. 원희룡이가 배째 하던 날 원래 공청회 하기로 했었다고, 병신들아.
그 찌빠 새끼들아. 내 말 들어보면 아직도 느껴지는 게 없냐고. 작전 장관하고 이 병신들아. 들썩 물으라고. 아유, 한심한 새끼들. 먹이감 하나 턱 던져줬더니 씨발 진짜 미친 게 개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씨발 물어뜯고 있네. 아유, 한심한 새끼들아. 아유,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제가 그래 그 어제도 그 JTBC에서 뭐 그 뭡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제 또 긴급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그 또 정범진 교수 나오고 요쪽에는 또 이재정이하고 저 이정윤인가? 뭐 어디 뭐 원자력 미래에 대한 무슨 그러니까 아마 그 학교 다닐 때는 아마 원자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저 뭡니까 그 시민단체에서 그냥 막 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주면 해주는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몰래 갖다 버리는 거를 이걸 합법적으로 갖다 버릴 수 있게 면제부를 주는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놀랬죠. 이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 몰래 갖다 버리는 거는 괜찮은 거고 이 IAEA로부터 검증받아 가지고 내보내는 그게 더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데 정범진 교수가 그래 잠깐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때까지 몰래 갖다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들도 몰래 갖다 버리는 거 알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중국이 그 몰래 그러면 그 자기들 내부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거 유야무야 막 쉬쉬하면서 갖다 버리는 거 그런 거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을 이런 말을 가지고 토론포에 나가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그전에도 한번 말을 했는데 뭐였냐면 그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이 공포가 조성이 돼가지고 괴담이 돌아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이거 과학적이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서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지금 지출되고 지불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왜 지금 장사가 안 되는지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 안 돼. 괴담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하더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스파탐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언론에서 그냥 안 뜯으면 돼. 안 뜯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스파탐은 지금 그게 뭐 발암물질로 뭐 분류를 하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0년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50대까지는 거의 평생을 아스파탐을 먹어왔어요.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평생은 아니죠. 왜냐 74년도에 FDA 승인이 나가지고 식품 첨가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어떤 형태로도 먹어왔다고요. 우리가 소주를 마셔서 섭취를 했건 막걸리를 마셔서 섭취했건 뭐 콜라를 마셔서 섭취했건 과자를 먹어서 섭취했건 50년 동안 지금 검증이 됐는데도 발암물질로 분류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빨갱이 누구들이 순동만 안 하면 돼 병신들아.
너희들이 지금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지금 만들어놨잖아, 이 쓰레기 같은 시계. 그럼 그 말을 그때가, 아니, 그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거를 지입으로 얘기를 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몰래 갖다 버리던 거를 대낮에 그냥 합법적으로 갖다 버리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대요. 아, 당연히 그러면 씨발 검증을 해가지고 갖다 버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들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거와 전 상반되는 얘기를 막 씹으려요, 방송에서. 근데 그걸 누구도 지금 걸러내지 못해. 그런 거를 갖다가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패널로 나갔으면.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래, 캡처를 해가지고, 쇼츠로 제가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 어차피 그래봐야 뭐, 두 개 저기, 캡처해봐야 솔직히 다 들어봐야 뭐 1시간 20분이면 되는 거고. 캡처라는 게 이거 뭡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카메라 파일로 지금처럼 이거 화면 그냥 캡처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없거든요. 아무튼, BP에 없고도 없이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